자, 이번에는 여러 가지 발전 방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석 연료와 핵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그러니까 발전 방식에서 지금 보면 화석 연료라고 하는 걸 이용하는 것과 그다음에 핵 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걸 제목을 보고도 알 수가 있겠죠. 같이 한번 읽어가 봅시다. 발전기는 역학적 에너지, 여기 동그라미 쳐야 되겠죠. 운동 에너지나 포텐셜 에너지 혹은 위치 에너지라고 부르는 두 개의 에너지의 합을 역학적 에너지로 정의합니다.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장치다. 자, 발전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전에 배웠죠. 발전기는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뭘 사용해요?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라고 하는 것을 자연의 법칙을 이용을 하는 거죠. 자, 계속 읽어가 보면 발전기를 회전시키려면 에너지를 계속 공급해야 한다. 무슨 얘기냐면 발전기를 돌리는데 여기 끝에다가 우리가 돌을 매달아서 발전기를 이렇게 돌리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여기 끝에다 돌을 매달아 놓고 툭 치면 돌이 이렇게 포텐셜 에너지가 떨어지면서 감소하게 되면서 회전시키겠죠. 그죠? 그러니까 회전시키게 될 때 근데 이제 여기 바닥에 내려가면 더 이상 올라가지 않겠죠. 물론 약간은 올라갈 수 있겠으나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에 멈추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속 회전시키려면 에너지가 공급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에너지 공급하는 방식에 따라서 화력 발전, 핵 발전 등으로 구분한다라고 그랬는데 이곳 이외에도 여러분들 이제 학교에서 추가적으로 배울 수 있는 발전이 풍력 발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을 이용한 거죠. 그래서 커다란 바람개비 같은 거, 풍차를 이용해서 회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고 하는 걸 이용한다라고 하는 건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커다란 날개에다가 뒤에 일종의 터빈이겠죠. 뒤에다가 발전기를 붙인 방식, 지열 발전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태양광 발전, 여기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풍력 발전하고 화력 발전하고 그다음에 핵 발전하고 요 부분, 요 이후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태양광 발전, 파력 발전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이제 화력 발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그러니까 발전 방식을 두 가지로 나눴다. 그러니까 화력 발전과 핵 발전. 그 중에 화력 발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화력 발전은 석탄, 석유, 가스와 같은 여기 석탄, 석유, 가스와 같은 화석 연료를 태울 때 여기 가스 들어갔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앞쪽에는 전부 다 석자 들어간 거죠. 화석 연료를 태울 때 이제 화석 연료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화학 에너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죠? 그 화학 에너지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화석 연료를 태워서 그럼 여기서 이제 화석 에너지가 뭘로 발생하냐면 열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그러니까 열 에너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증기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 기체들이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를 열 에너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선 여러분들이 뭐 깊이 이해할 건 아니고 그냥 열 에너지로 전환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화석 연료를 태웠어. 그럼 화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되고 이것이 발전기에서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구나. 그게 화력 발전이구나라고 하는 걸로 그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터빈에 연결된 발전기가 회전하면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진다. 좀 전에 얘기했던 것들이 결국에 여기 이제 뒤에 설명이 되어 있는 거죠. 화력 발전은 터빈을 돌리는 방식에 따라서 기준이 뭐예요? 화력 발전을 이제 나누게 될 텐데 화력 발전을 나누는 기준은 터빈을 돌리는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터빈 돌리는 방식에 따라서 화력 발전은 구분된다라는 거예요. 증기 터빈이라고 하는 걸 이용한 증기 터빈 방식, 그다음에 가스 터빈 방식, 그다음에 이 둘을 복합한 복합 방식. 이건 외워야 되겠죠? 가스 터빈 방식 다시 증기 터빈, 가스 터빈 둘을 결합한 복합 방식으로 나눈다. 자, 그래서 이제 증기 터빈 방식을 보면 연료를 태워서 물을 끓이고 이때 발생하는 고온 고압에 뭘 이용해요? 수증기를 이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물이니까 물을 끓인 기체를 이용하는 거야. 그죠? 수증기로 터빈을 돌려. 그러니까 터빈을 돌리는 기체가 뭐냐면 증기예요. 그러니까 수증기, 물로 된 물의 기체 형태죠. 발전 용량이 크다. 특징 중에 하나 발전 용량이 커서 고온의 수증기를 냉각하는데 많은 물이 필요하다. 무슨 얘기냐면 물을 재사용한다는 거야. 즉 물을 끓여갖고 수증기를 만들었어요. 그 수증기를 이용해서 터빈을 돌렸어. 그리고 나서 그 수증기를 다시 식혀서 물로 만든다는 거야. 그래서 재사용한다는 거죠. 그 이유는 물을 처음부터 낮은 온도의 물을 끓이면 어떻게 돼요? 끓이려면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뜨거운 물을 끓이는 데는 그렇게 많은 에너지가 필요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적은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수증기를 다시 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염의 문제도 있고요. 자, 고온의 수증기를 냉각하는데 많은 물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선 화력 발전에서 생산하는 전기 에너지의 3분의 2 정도. 이제 학교에서 이걸 얘기한 학교들 같은 경우 이걸 외워야 되겠죠. 정도가 증기 터빈 방식으로 생산되고 있다. 즉 많은 에너지, 화력 발전 중에서 3분의 2 정도 많은 에너지가 증기 터빈 방식으로 생산된다라고 정리하면 되겠네요. 우리나라에서는 화력 발전에서 생산하는 전기 에너지의 3분의 2 정도가 증기 터빈 방식으로 생산되고 있으며 많은 냉각수가 바로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터빈을 돌린 수 증기를 다시 물로 만드는데 냉각하는데 사용되는 물을 냉각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물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뭐예요? 열 에너지를 그러니까 열을 그러니까 화석 연료를 태워서 그죠? 수증기로 만들어서 터빈을 돌리는 데 필요한 물이 있고요. 그 물을 식히는 데 필요한 물이 있다. 그래서 냉각수라고 하는 건 그렇게 물을 그 수증기 터빈을 돌리는 데 사용된 수증기를 물로 만드는 데 필요한 물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석탄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바닷가에 분포하고 있다. 그러니까 냉각수가 많이 필요하니까 물을 무한정은 아니겠지만 쉽게 공급받을 수 있는 데가 바닷가가 되겠죠. 뭐 하천 주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가뭄도 존재하고 이러다 보니까 수량이 좀 변화가 들쑥날쑥할 수 있겠지만 바닷가 같은 경우는 뭐 가뭄 좀 온다고 물의 수위가 낮아지거나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닷가에 분포한다. 자, 여기서 이제 냉각수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네요. 고온의 기계나 수증기 등을 냉각시키기 위한 물로 일반적으로 바닷물이나 강물을 이용한다. 그런데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대부분의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물의 양은 엄청나기 때문에 하천 주변보다는 바닷가 주변이 선호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구조적으로 좀 전에 얘기했던 것을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 석탄이나 석유, 화석 연료죠. 여기에서 공기랑 연소시키는 거죠. 연소 과정에 의해서 들어간 물이 여기 다르게 표기가 돼 있죠. 기체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기가 되는 거죠. 수증기겠죠. 수증기가 들어가서 터빈을 회전시키는 거예요. 이게죠. 이게 증기 터빈인 거죠. 증기 터빈을 회전시키면 어떻게 돼요? 연결되어 있는 발전기에서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전기가 만들어지는데, 이건 도시예요. 전기 에너지를 소비하는 공간이죠. 그러면 이 발전소에서부터 전기 에너지를 소비하는 공간까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전기를 전달해 줘야 되겠죠. 그걸 송전이라고 합니다. 다음 단원에서 그러니까 다음 차례로 공부할 게 바로 요 송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순서를 알겠죠. 발전에 사용되는 기본적인 원리를 배웠고 그 원리를 통해서 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전기 에너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배웠고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이것들이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우리가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지를 지금 전체적으로 과학 입장, 물리 입장에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책의 구조, 모든 교과서가 거의 같은 구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가스터빈 방식을 볼까요? 가스터빈 방식은 천연가스와 같은 기체 연료를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게 천연가스 사용하죠. 근데 증기터빈 방식도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가스를 사용해요. 여기 고온고압에서 그죠? 위에 보면 연료를 태워라고 그랬는데 그죠? 화력발전 석탄, 석유, 가스에서 여기서 이제 그 가스를 이용한 것이 물론 실제로 여기서 잠깐만 증기터빈 방식에서도 가스를 태우기는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증기터빈 방식에서 가스를 태우지만 이 경우는 터빈을 돌리는 게 누구예요? 이 경우는 수증기예요. 잊지 마세요. 그런데 가스터빈 방식은 틀려요. 여기선 천연가스와 같은 기체 연료를 이용한 겁니다. 여기선 석탄, 석유 사용했죠. 그죠? 고체 연료들. 그러니까 얘들이 필요한 이유는 물을 데펴서 수증기를 만들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여기 가스터빈 방식은 천연가스와 같은 기체 연료를 가스터빈 내부에서 연소시키는 거야. 연소 기체가 만들어질 거 아니야? 이 연소 기체에 의해서 연소가 되다 보면 이 기체가 고온 고압의 연소 기체, 연소 후 가스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여기 가스하고 그냥 기체 상태를 나타내는 거야. 기체 상태, 알겠죠? 그러니까 물질의 상태 중에 기체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 연소 가스로 바꾼 다음에 이게 터빈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터빈을 돌려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입니다. 터빈을 돌린 연소가스는 다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연소가스를 쓸 수가 없잖아. 다시 얘를 온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대로 외부로 방출돼 버려요. 근데 위에 같은 경우는 수증기가 어떻게 됐어요? 다시 이렇게 재사용됐죠, 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물로 재사용되는 이유가 얘가 고온의 물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걸 사용할 수 없다. 뭐 가스터빈 방식에서는 그냥 그 가스를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온의 연소가스를 그냥 여기서 외부로 방출하기 때문에 에너지 손실이 큰 단점이 있다. 이거 머릿속에 기억을 해줘야 되겠죠. 자, 복합 방식은 두 가지를 합친 거예요. 가스터빈 방식에서 일단 맨 처적으로 1차적으로 가스터빈 방식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가스터빈 방식에 의해서 전기가 생산될 거고, 가스터빈 방식에서의 터빈을 돌리기 위해서 연소가스가 있는데 걔는 여전히 고온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 여전히 고온인 연소가스를 이용해서 증기 터빈을 돌리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그 연소가스로 물을 데펴서 수증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수증기가 다시 증기 터빈을 돌리게 하는 방식이에요. 그죠? 그래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 두 가지를 두 번 사용하는 거죠. 어느 게 먼저인지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먼저 사용되는 건 가스터빈 방식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복합 화력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기 에너지는 화력 발전으로 생산하는 전기 에너지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가스터빈 방식이 방식이 여기서 보면 3분의 1이라고 하는 건 전체 전기 에너지에서 화력 발전의 3분의 1이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역시 이제 이런 게 수업 시간에 언급된 학교들은 저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저 값들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주로 인구가 많은 도시에 건설된다. 어디에 건설되는지도 아셔야 될 거고요. 발전 용량이 증기 터빈 방식에 비해 작고 복합 방식은 증기 터빈 방식에 비해서 작은 발전소에 사용한다. 연료로 LNG, Liquid Natural Gas라고 하는 거예요. 천연가스. 그러니까 땅에서 가스, 기체 상태의 가스를 뽑아서 그걸 이제 압력을 가해갖고 액체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발전 과정에서 생긴 온수를 지역 난방에 공급하기도 한다라고 그랬죠. 그죠? 이런 특징이 있다 해서 복합 방식까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핵발전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핵발전은 여기서 잘 기억해야 돼. 우라늄과 같은 핵 연료가 핵 분열할 때 발생하는 열 에너지. 자, 여기서 핵 분열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교과서나 선생님 따라서는 핵 에너지로 정의를 하시는 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핵 에너지라고 하는 걸로 기억을 해주세요. 우라늄과 같은 핵 연료가 공급해주는 에너지는 화학 에너지가 아니라 핵 에너지입니다. 알겠죠? 물을 끓이고 이때 발생한 고온 고압의 수증기로. 그러니까 이 이후의 방식은 화석 연료를 이용한 그죠? 지금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화력 발전. 화력 발전과 같은 방식이에요. 완전 똑같은 거예요. 연료만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발전기가 연결된 터빈을 돌려 전기 에너지를 생산한다. 핵분열 때 발생한 열로 원자로 내부의 온도가 올라가고 사용한 고온의 수증기는 온도를 낮춰 물로 전환한 후 다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에는 원자로나 수증기를 냉각하는데 많은 물이 필요하다. 뭐랑 기본적으로 거의 똑같아요. 화력 발전하고 똑같죠. 여기도 화력 발전에서 냉각수가 필요하다고 그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냉각수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닷물에 건설된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경우는 이제 오염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사용되는 이 물은 바깥으로 나갈 수 없게 안에서 유지돼야 돼요. 그래서 바깥으로 화력 발전이야 크게 이제 물론 오염 물질이 들어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그렇게 크게 위험한 것들이 아닌데 여기서는 이제 방사성 물질들이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물이에요. 그래서 이 물은 외부와 꼭 차단돼야 된다라는 거,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 이게 학교에서 언급되면 그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언급이 안 됐으면 그냥 이런 이야기가 있구나 정도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건설 위치는 바닷가다. 뭐 이 정도 얘기가 됐겠죠. 정리됐겠죠. 자, 그래서 이제 화력 발전과 핵 발전소 정리된 그림이 있어요. 그림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에너지 전환 관점이에요. 화력 발전소는 화학 에너지, 그죠? 여기서 화학 에너지, 화석 연료를 열 에너지로 바꿔서 여기서 증기, 요거는 이제 기체 운동 에너지죠. 운동 에너지를 터빈을 이용해서 돌리면,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서 터빈을 돌리면 발전기가 돌아가서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핵 발전소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나머지는 구조적으로 다 똑같으니까 이렇게 공통으로 놓은 거고 여기 부분이 어떻게 되는가, 그죠? 여기서 얘는 핵 에너지를 이용해서 열 에너지로 전환된다, 그죠? 이런 차이점이 있고 여기서는 열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위에서도 열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지금까지 한 내용을 한 장에다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노트에다 스스로 정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화력 발전이라고 하는 건 화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어서 연소 과정을 거쳐서요, 열 에너지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 열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건 터빈이죠. 회전하게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터빈이 저 운동 에너지를 발전기가 전자기 유도 현상에서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화력 발전은 돌리는 방식에 따라서 증기 터빈 방식과 가스 터빈 방식과 복합 방식이 있다고 그랬죠. 그럼 증기 터빈 방식이라고 하는 건 석탄이나 혹은 석유 같은 화석 연료를 끓여서, 화석 연료를 이용해서 물을 끓이죠. 증기를 끓여서 증기 터빈을 돌리는 방식인데, 이때 이 물은 재사용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기체 연료를 이용하는 가스 터빈 방식은 역시 연소를 하는데, 이때는 연소가스, 얘는 증기를 이용하고 얘는 연소가스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스터빈을 돌리고 나서 이 가스는 어떻게 돼? 배출된다. 그래서 에너지 손실이 크다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다음에 이제 핵발전은 어떻게 되냐? 여기서 사용되는 연료의 차이다. 석탄이나 석유, 기체 연료가 아니라 여기서 오히려 뭐랑 똑같은 거예요? 증기터빈 방식하고 똑같은 거죠. 핵 발전은 여기 가스터빈 방식이 아니라 증기터빈 방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핵발전에서 단지 뭐만 틀린 거야? 화력 발전에서, 그죠? 원료, 그러니까 에너지원이 틀린 거죠. 여기선 석탄이나 석유를 사용했지만 이 경우는 핵 발전에서는 우라늄을 사용한다. 그죠? 둘 다 에너지가 그러니까 냉각수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물이 많은 바닷가 같은데, 혹은 강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다가 아니라 다 바닷가에 있고요. 그래서 바닷가 근처에 있는 이유는 많은 냉각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자기 유도에서 여러 가지 발전 방식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정리를 했고요. 정리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나 혹은 선생님에 따라서 정리된 노트를 통해서 외워야 될 것들이 좀 있는 거죠. 그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를 수업 시간에 잘 들어서 꼭 노트를 해야지만 틀리지 않을 수 있는 단원이에요. 여기선 교과서만 읽는다고 해서 좋은 점수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에서 수업을 잘 듣고 담당 선생님께서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지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갖고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